네, 안녕하세요. 우리 농업 오늘은 매우 소중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님 모시고 지금 친환경 농업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건지 많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함께 김상기 대표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낯서시죠? 여기니까. 늘 긴장돼요. 인터뷰하자, 혹은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네. 편하게 하려고 해도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방송이 잘 돼야지만 앞으로 나오실 손님들이 원만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의상이 좀 독특해 보여요. 이게 보통 생활한복이라고 하지요. 이 맞습니다. 생활한복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입으시게 됐어요? 생활한복은 입기 편하기도 하고 여러 옷이 필요 없고 네. 계절마다 2벌 정도 있으면 바꿔 입을 수 있고 네. 어디를 가나 대체로 잘 맞는. 네. 그래서 귀농 초기부터 입은 것 같아요. 아, 초기부터요? 네. 예, 자연스럽게 귀농 초기라 말씀하시니 농사를 그럼 언제부터 지으셨다고 보면 될까요? 농사 2000년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2000년이면 정확히 25년 됐네요. 25년 됐죠. 네. 예. 네, 25년 됐고 벌써 그렇게 흘렀네요. 아까 이제 좀 전에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50몇 년 농사 지은 이야기 잠깐 나눴는데 벌써 그렇게 됐네요. 반의 반에 어쨌든 그 50년이 지나버렸네요. 예. 지금 농사 짓는 곳이 경기도 파주라고 들었어요. 네네. 파주 하면은 이제 우리 잘 모르시는 시청자들은 뭐 이렇게 민통선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농사 지으시는 데가 민통선하고 가까운 데인가요? 네, 민통선 아니고요. 아니면 민통선 북쪽? 북쪽. 그러니까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서 네. 농사를 짓고 있고 겨울엔 몹시 춥고 네. 파주 파베리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제 대구를 데프리카 이런 말처럼 네. 그런 농담들 하는 것처럼 겨울엔 몹시 춥고요. 여름에는 또 다른 데 같이 더운 것 같아요. 많이 더워졌어요. 뜨겁고 그런 지역이고 접경지에서 농사 짓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파주 이런 민통선 지역에 북한에서 정말 그런 방송들을 들으셨었나요? 네, 농장에서도 실제로 이제 괴이한 소리 그런 소리를 직접 들었고요. 좀 이야기할 기회 이제 또 있을 텐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 사는 곳이 그곳이다 보니까 남북 관계 혹은 네. 이제 남북 간에 긴장되거나 이러면 몹시 더 마음이 긴장되는 네. 그런 곳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네, 파주 더하기 시베리아, 파베리아에서 우리 친환경 농업을 가장 앞장서서 짓고 계시는 김상기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제일 먼저 제 궁금한 게 친환경 농업이란 말은 이제 시청자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분은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업이라는 게 그냥 농약을 안 치는 농업을 친환경 농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게 보면 맞고요. 그렇게 보면 맞고, 근데 이제 단순히 농약, 이제 화학 비료 이런 부분만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친환경 농업일까 하는 의심은 스스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것들이 있는데 농약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농작물에 주는 직접적인 효과, 네. 풀을 제거하는 효과, 충을 한꺼번에 이제 박멸하는 효과 이런 면들이 워낙 강력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 60년대 이전에는 다 친환경 유기농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엄청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 게 사실은 전 농약이라고 봐요. 특히나 제초제. 근데 이제 다시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즘 이야기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엄청난 그 생산에 들어가는 노동력과 그리고 이제 벌레를 도대체 어떻게 박멸한다기보다는 작물에 해가 안 되는 정도로 어떻게 만들 거냐.
적당하게 이제 공존할 거냐, 공존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요 조절하는 게 저는 친환경 농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친환경 농업의 우리 인증 제도를 국가가 관리하다 보니까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되고 화학 비료를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용량의 30%까지 이렇게 좀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는 한데 거의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요즘은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힘듦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즘은 기후 변화, 근데 이제 농업 환경이 많이 변화됐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친환경 농업이 아주 극도로 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그 협회, 우리 친환경 농업 협회 회원들의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담아서 활동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그분들의 어려움을 풀 거냐, 요 부분하고 좀 연관돼서 좀 신경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좀 정리하기는 좀 어렵지만 친환경 농업은 농약과 농약은 하지 않고 화학 비료는 최소화하고 이제 유기농은 아예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키워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회장님, 그럼 궁금한 게 아까 말씀 중에 농약을 노동해방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 농약의 장점이 있었구나. 노동에서 우리 농민들이 일정적으로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생산물이 많이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은 농가 수입에도 도움이 되었을 텐데, 초기에 굳이 친환경 농업을 선택하신 뭐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사실은 뭐 농약이 이제 농민들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줬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긍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귀농해서 살면서 풀과 직접 이렇게 씨름하고 그러면서 느껴진 거예요. 이게 마을에서 사는 분들, 마을에서 농업을 하는 분들이 그 일상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들을 보면서 그랬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시간을 낼 수 없는 아주 그런 어떤 그 하루 일상이라 그러나요? 새벽부터 밤까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농약은 일정하게 이제 노동 해방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귀농해서 이제 제가 이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거를 봤고요. 근데 이제 농사 지면서는 한 번도 농촌에 내려가겠다 이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은 없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노동운동 아닌 뭐 노동운동 비슷한 것도 좀 하고 사회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바람을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네. 그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세계적인 정세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뭐 그 정세 변, 그 큰 틀 속에서 뭔지 예측이 충분히 됩니다. 그 속에서 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네. 어떻게 살아가지, 뭘 하면서 살까. 근데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게 그때 이제 어린 시절을 제가 이제 농촌으로 내려가겠다는 동경은 하지 않았는데 자본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그리고 스스로 노동을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 이제 어떤 구속된 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농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귀농을 농사 지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어떤 농사를 지을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되게 이제 자연스러웠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친환경 농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때가 아니니까요. 네. 사람에게도 혹은 땅에게도 물에게도 모든 주변의 것들의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좋지 않을까. 음. 그런 것들이 뭐가 있지? 하다가 자연스럽게 찾은 것이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이름의 농업이었지. 이게 이제 그걸 꼭 뭐 이루겠다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찾다 보니 그 친환경 유기농업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요즘은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언젠가부터 사라졌는데 한때 아마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그런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농민운동 하시는 분과 환경운동 하시는 분은 겸상하지 않는다. 워낙 자기 주장이 세가지고 함께 밥 먹지 않는다. 뭐 이게 한 2000년 초반까지 있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 그 시대까지만 해도 농민운동을 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그냥 아까 농약을 치는 그냥 기존 농법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친환경 농법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여기서도 상당한 좀 제가 기억하기로 논쟁이 좀 없잖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요새는 그런 논쟁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이 논쟁들이 점차 이렇게 소멸됐다 그럴까 가라앉았다 그럴까 그 원인이 뭘까요?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 진화의 과정,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적 진화,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회적 합의를 하자 이런 거는 없었지만 네. 우리 농업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환경 부담이나 그 건강 부담이나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자립적 삶의 어떤 좀 그 일정하게는 그런 것들을 이루는데 어떤 농업이 좀 적합할까 이런 것에 대한 좀 합의 아닌 합의들이 좀 이루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미루어 짐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최고의 환경 운동이 이제 친환경 생태 유기농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못 곤충들이 농민은 농사를 지을 뿐인데 이제 그게 방식이 이제 유기농업으로 이제 선택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곳에 함께 살고 있는 곤충, 동식물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그들을 조절하지 않으면서 작물에 피해만 안 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넘쳐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농민은 농민의 삶을 살지만 유기농 농민으로서의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함께 깃들어 사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번성하는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공존하는 방식, 사람만이 살 게 아니라면 공존하는 방식에 친환경 유기농업은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제가 이제 유기농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동식물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곤충들도 많이 늘어나는 걸 볼 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 방금 말씀드렸던 질문이 이제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농민운동, 환경운동이 겸상하지 않고 농민운동 안에서도 친환경 농업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논쟁이 없잖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오늘의 일까지 해소되는 과정에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너무 그 분명한 이 현상도 한몫했을 것 같은데 제가 얼핏 든 생각이 지금 회장님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에 버금가는 파베리아 가장 추운 지방에 살다 보니 이 기후 위기가 오히려 그 농사짓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근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추위의 주기가 보통 우리는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사만 사온.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시기엔 춥고 어느 시기엔 따뜻해야 그 시기에 맞춰서 작물을 이제 관리한다 그러나요? 작물과 함께 이제 성장을 시키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배과수원을 운영하는데 그 꽃피는 시기 겨울이 따뜻하다 보면 꽃피는 시기가 당겨지는 거예요. 아마 국민들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벚꽃 피는 시기가 보통 한 20일 정도 빨라졌다 그래요. 근데 이제 꽃이 빨리 피면 그 꽃을 피우면 과일은 그게 이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활동하는 매개곤충, 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상층부의 온도는 올라가 있는데 하층부
땅과 지하의 온도는 올라가지 않아서 곤충은 깨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위만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냉해 피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냉해 피해라기보다는 매개곤충이 그들을 수종시키지 않고 또 직접적인 냉해 피해도 발생하고 그 두 가지 문제가 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춥다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시기 춥다가 점점 따뜻해져야 되는데 더웠다가 차가웠다가 다시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어떤 뭐 농민의 노력, 정성 갖고는 불가능한 그 농민이 어떤 할 수 있는 제어 수단을 넘어서는 이런 일들 때문에 냉해가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꽃 피는 시기, 열매 맺는 시기에 아주 그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네. 예, 제 질문 자체가 너무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 추운 파주였는데, 날씨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좀 이렇게 따뜻해지면 도움이 되지 않나 했는데, 제가 종합적인 생태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무 좀 단순한 질문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최근 이슈 관련돼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 경기도에 계시다 보니 경기도가 우리나라 인구도 가장 많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알기로 젊은 그 학부모도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학생도 많고 그러다 보니 학교 급식의 어떤 그 규모랄까 이게 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도가 가장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학부모들은 친환경 급식을 우리 아이들이 먹기를 바라겠죠. 근데 최근에 경기도 교육청이 이러한 학교 급식 식재료를 구매하는 방식을 변경을 아마 추진하나 봐요. 이것 때문에 우리 그 친환경 농민은 물론이고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들에서도 좀 반대하는 그런 기사를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떤 내용이죠?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이제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그 경기도청이 농수산진흥원을 통해서 농수산진흥원이라는 곳이 준공공기관입니다. 준공공기관인데 그 기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계약 재배 그리고 이제 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입찰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 입찰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10월 1일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제가 이제 일방적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는 네. 벌써 경기도 학교급식은 이런 계약재배 체계가 된 지가 11년이 넘었어요. 11년이 넘고 그럼 수많은 시스템들이 축적되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없이 공론화 과정도 없고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만약에 그 저가 경쟁, 입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는 있겠다. 네. 그 이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논의해 볼 수 있고 그 논의는 무엇 때문에 왜 이 논의를 하려고 하는지 충분하게 이제 좀 서로 협의를 한다면 저는 논의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그 해왔던 것들 수많은 정책이나 과정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쌓여왔던 것들을 한 번에 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이제 하는 것은 그것에 사실은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이제 오해가 이제 발생하는 거고 그 오해 속에서 저희 이제 농민들이 볼 때는 친환경 농민들이 볼 때는 이제 공공급식 체계 친환경 공급식 체계 자체를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계약 재배 체계 네. 지금 이제 이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에 9개 광역도가 있는데 그나마 친환경 면적이 다른 도는 다 줄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난해부터 약간 늘어가고 있고 면적도 늘고 생산자도 늘고 인증자도 느는 곳이 경기도예요. 네. 그 경기도는 그러면 그 정책을 통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정책을 통해서 농민들이 일정하게 괜찮구나 이 정책이 농민들이 살아가는데 유효한 수단이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삶에 도움이 되니까 실제로 이제 더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왜 거꾸로 돌리려고 할까? 왜 다시 역행하려고 할까 하는 그 농민들은 그 뭐라 그러죠? 의심의 눈초리를 강하게 보내고 있죠. 뭐 저희 농민들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나 거버넌스 단체에 참여했던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경기도청도 이런 부분들을 협의 없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물론 이제 저희 아이들도 경기도에서 학교 급식 먹으면서 무럭무럭 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저희 아이들 높았고 아마 경기도가 아니라 다른 데에도 비슷하게 예를 좀 듣고 있었는데 반론 차원에서 질문할게요. 방금 말씀 중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산하에 있는 농수산 예전 말은 유통공사였는데 지금 농수산 진흥원과 네. 경기도 교육청이 계약을 맺어서 그런 그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것을 이제 현 경기도 교육청이 이제 10월부터는 이른바 경쟁 입찰로 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론 차원에서 질문 드리면 그럼 그동안은 한 11년 동안은 일종의 독점적 체계 아니었냐 이것을 우리 그 시장에서 당연히 경쟁 입찰로 하는 게 더 싸고 우리 세금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양질의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 반론을 할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 네. 보긴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제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인들이 농수산진흥원과 3자 계약 체계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농민과 농수산진흥원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수매된 자금들, 수매된 농산물들을 지급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지급해주는 농협이 함께 사자 계약을 하는 체계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단위가 뭐 이렇게 독점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이고 또 하나는 그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 결정을 생산자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소비자 물가 인상 지수 보고 일반적으로 그 농산물에 필요한 생산비 조사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들을 제안하면 그 가격을 농수산진흥원이나 교육청 관계자들과 토론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네.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방적으로 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오히려 역전 현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락시장에 나오는 채소값이 오히려 더 비싸고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계약물 친환경 유기농 계약된 농산물 가격이 오히려 좀 낮은 이런 것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서 실제로는 학교에서는 오히려 이제 특정 물품은 좀 비싼 것들이 있죠. 워낙 이제 농사가 어려운 것들은 그런 거 외에는 대체로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낮은 것도 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 조사는 좀 해봐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입찰할 때 입찰해서 이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전체 학생들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개별 시장에서 그냥 공급받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농산물이 어떤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농산물이 학생들에게 공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실제로 그 부분이 뭐 PLS나 이런 기준들을 뭐 득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이 이제 잔류 기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일반에 놓고 경쟁 입찰 이런 이야기라는 거는 친환경 유기농업의 어떤 그 가치나 친환경 농업을 여태까지 해왔던 학교 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을 뿌리째 이제 흔드는 그런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좀 경기도
이 방송 보시는 경기도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 혹시 이 방송 보신다면 좀 관심 있게 이 대목은 그럼 우리 아이가 먹는 학교 급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네. 혹시 말씀하셨듯이 품질이 낮거나 오히려 더 우리 세금이 더 투입되는 건 아니야? 왜 경기도 교육청은 이 시점에 그런 방식을 변경했지? 뭐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등등에 대해서 방송 보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좀 더 관심 있게 지금 시민단체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니 좀 들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친환경 농업으로 돌아와서 뭐 친환경 농업하면은 단어는 매우 좋은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우리나라에서 좀 어려운 어떤 그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파종 시기가 딱 정해져 있고 수확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기 내에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근데 친환경 농업은 이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화학비료도 최소한으로만 사용한다라고 하면 성장기에 자칫 잘못하면 성장시키지 못하는. 그리고 병충을 예방하지 못하면 그냥 그 농민은 폐농이거든요. 그 시기를 어떻게 좀 맞출 거냐라고 하는 것에 가장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풀과의 전쟁 아닌 전쟁인데요. 친환경 농업은 저는 이제 과수원을 하는데 적정하게 관리하는 거죠, 과수원은. 근데 밭에 농작물을 이제 밭에 원예작물을 심는 분들은 적정하게 관리하는 게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덜 자라게 했으면 좋은데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네. 풀이 먼저 보이면 씨앗이 져요. 우리나라는 그 시기에 만약에 이제 4월부터 파종기인 7월까지거든요. 요 시기에 풀이 씨앗이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작물의 씨앗보다 먼저 보인다.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고 투입되는 인력이라 그러나요? 노동력. 네네. 노동력이 거의 4배, 5배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생산을 해도 그 가성비라 그러나요? 네. 생산량 대비 예. 지금 뭐 이제 좋은 가격을 받는다고 해도 그 가격의 적정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워낙 고온이고 습하고 비가 또 집중해서 내리고 이런 부분들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해가야 될지 사실은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나마 이제 과수이기 때문에 풀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일반 밭농사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풀과의 전쟁이겠네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과수원 말고 뭐 감자나 당근, 뭐 이제 양파 이런 걸 조금 심는데 몇 개 작물 심으면 꼭 한두 개는 망해요. 풀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기후, 뭐 폭우나 이런 것 때문에 뜨거운 것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선택적인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망하는 작물이 품목 중에 한두 개가 생기면 그 해 농업이 농민들은 대단히 어려워져요. 네. 왜냐하면 투자 대비 아무것도 생산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들이 좀 이 친환경 농업이 이제 노동력이 한 4-5배 더 투입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친환경 농업 쪽에서 많이 좀 활용을 하시겠네요.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25년 전만 해도 우리 이제 장목반 공동체, 작은 공동체 이루어서 서로 심을 때 품앗이하고 그리고 또 수확할 때 품앗이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세 드셔서 이제 남의 일 못 해주는 것도 있지만 힘들어서 상대적으로 또 그 본인 일들에 지치다 보니까 남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그리고 유효 인력이 없어요. 농촌에 유효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간에 이제 농촌에서 일해왔던 이제 농업 노동자라 그러나요? 네. 한국인 농업 노동자들이 지금은 없어요. 네. 특히나 이제 한국에는 아주머니
부대 할머니 부대들이 풀매주고 봉고차 타고 이렇게 풀매주고 이랬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1년에 저도 한두 번 그분들 얼굴 뵈고 그리고 이제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이런 차원에서 일을 같이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 인력들이 뭐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방치할 수는 없고 관리하려면 그나마 지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외국인 인력이죠. 그런 상황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작년에 한국 친환경 농업협회 회장에 당선되셨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한국 친환경 농업협회는 어떤 곳이고 이렇게 협회에 구성된 어떤 그 목적, 이유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친환경 농업협회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인증제도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하는 그 인증서를 국가가 내주는데 그 인증을 득한 분들이 친환경 농업협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최소한 무농약 이상의 인증을 받은 분들이 그 함께 이제 하는 곳이고. 그분들이 생산된 농산물들을 잘 생산할 수 있게 하고 또 잘 소비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나 제도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뭔지 그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 간에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에게 요청할 부분 또 정부에게 예산을 얻는 부분에 넣으면 우리 친환경 농민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방향의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책 제안도 꾸준히 하고 있는 이런 조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시청자들, 뭐 소비자 마찬가지고 친환경에 대한 관심, 환경에 대한 관심은 요새 가장 높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좀 호의적인 그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외국 사례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후적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친환경 농업 짓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외국에 좀 좋은 사례 좀 소개해줄 만한 나라가 있을까요? 유럽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이제 도시들이 이제 친환경 유기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이제 설정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정부 관계자나 뭐 이제 그 국회 이제 정책을 직접 위반하는 입법 활동을 하는 의원님들께 이제 계속 제안하는 거는 우리나라 제가 이제 그 외국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외국은 친환경 유기농업에 대한 연구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앞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유기농업과 기후의 관계가 어떤지도 이제 밝혀내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한 수단으로서 친환경 유기농업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좀 그 정책화하기 시작해서 생산 과정 그리고 생산량을 어느 정도 할 건지 또 이제 도시나 국가가 이제 설정하기 시작했고요. 이건 뭐 이유도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 도시들도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언제까지 몇 프로까지 설정한 그 생산 소비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정들을 하면서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할 거며 제도를 어떻게 꾸려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친환경 유기농업 하는 분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 전 관계자들 그리고 이제 각 부처 친환경 농민만이 아니고 소비는 전 부처와 관계돼 있잖아요. 소비 영역은 그래서 함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들도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배워서 제가 이제 배워야 된다, 외국계 좋아서 배워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은 좀 가능하면 좀 우리가 좀 우리 것으로 좀 만들고 우리 스스로도 데이터들, 연구 데이터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우리한테 맞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긴 하지만 앞서가고 있는 곳에 그 활동들을 배워서 적극화 우리도 이제 그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거는 조금 더 예산을 줄이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일기가 각 국가마다 일기가 좀 다르긴 하잖아요. 네. 기후 조건도 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지만 친환경 유기농업을 하는 조건은 아주 크게 다르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유기농업이 기후 위기나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그 현상도 이건 지구적 현상이에요. 어느 뭐 특정 국가만이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 소비한다, 즉 탄소 중립을 이루는 한 과정에 우리 함께 하고 있다. 일종의 뭐 기후 소비, 가치 소비 이런 거 생태 소비 이런 거라고 이름 붙여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배워서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친환경 농업인들이 늘질 않아요. 잘 늘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전체 농민 중에 소수라고 하는 거는 뭐 농민이 뭐 250만 하지만 250만은 안 되겠죠. 네. 이제 전업으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근데 친환경 농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한 5만 명 되는데 전체로 보면 뭐 비율은 높지 않지만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겠다, 살아가겠다 이런 어떤 태도 결정을 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어렵다. 친환경 네. 농업이 네. 여전히 힘들다. 근데 이제 어느 부분을 좀 풀어내야 좀 그 쉽게 접근이 될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요즘입니다. 네. 제 생각은 지금 이제 우리 평균 수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 주변에서 꽤 많으신데 50대, 특히 6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귀농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많고 제 주변에도 뭐 가신 분도 계시지만 많고 그럼 귀농하신 분들이 당연히 친환경 10중 8구 다 친환경 농업을 생각하고 가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60년대생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의 저희 정말 0.1%만 기농을 하셨어도 이분들 대부분 친환경 농업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왜 5만이라고 숫자가 늘지 않을까요? 여기 어떤 갭이 있는 거죠? 삶을 그러니까 이제 300평이면 농민으로서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선택해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60대 베이비 붐 세대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어낸 세대인 거는 맞고 이제 귀농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주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거 맞아요. 근데 친환경 농업을 선택하려면 최소한 5년 정도의 자기 실험이 필요해요. 5년? 생산하는데 이제 본인만 먹겠다 이렇게 네. 좀 텃밭 수준으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본인 먹고 주변하고 나누고 나서 이거를 좀 더 상품성 있는 친환경 농산물로 유기농산물로 상품성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어쨌든 부가가치를 좀 올리겠다라고 하려면 최소 3년, 좀 뭐 중간 정도 잡으면 5년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거의 공인된 거예요. 그 사람이 유기농업에서 성공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 기본이 되는 게 3년간 했어. 근데 소득이 나왔어. 근데 이제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3년 동안. 그럼 4년, 5년 차 되면 친환경 농업의 방향성 본인이 설정하고 품목 결정하고 이렇게 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삶의 어떤 방향을 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일반 농업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뭐 한번 해보지 뭐 하고 뭐
이렇게 대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충이 발생하거나 혹시 농사가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대안을 낼 수가 없어요. 화학농약, 화학비료 이런 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근데 그 본인의 경험이 농사는 뭐 1년에 많이 져야 2번이잖아요. 그러면 5번은 5년 일해봤자 5번, 7번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야 자기 데이터를 갖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한 4배에서 5배 투입이 되고 그런 어떤 과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을 쉽게들 선택하지 못하는 그거는 이제 귀농자뿐만 아니고 일반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친환경 농업으로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제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첫 번째 농식품부 장관으로 이제 송미령 장관이 유임이 됐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선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농민단체들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해서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앞에 농성을 했고 이제 거기 그 농성장에 함께 농성장을 지키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후 이제 뭐 5개 흔히 농업 민생 5법이라고 하는 뭐 한우법, 양곡관리법 해갖고 이게 처리된 과정이 있었고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는 그런 결정도 있었고 이제 곧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뭐 아직 뭔가 평가하기는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농업계에도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한가운데 이제 계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게 이 소회라고 할 거예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농정에 대한 소회 평가 느낌? 일단 희망과 기대가 있고요. 희망과 기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알겠는데 이제 사실은 저희 이제 농업계에서 그 수장하면 장관이잖아요. 네. 장관이 이제 사실 그렇게 유임된 거에 대해서는 좀 매우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 놓고 그 부분은 좀 일단은 뒤로 하고 그 농업민생 4법 혹은 5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처리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리고 올해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농업인들에게 구체적인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려움을 반대한다. 농민단체가 어려운 거를 예상해서 이건 반대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잖아요. 네. 그 관에 지금까지 이제 그래 왔는데 실제로 그러기보다는 농민들의 삶이 좀 괜찮아. 나아졌어. 라고 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좀 이제 농민들이 여전히 좀 소수고 예전에 다수일 때와는 좀 차이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농업 정책들이 구체화돼서 현장의 농민들에게 다가가기는 법안들이죠. 법안들도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제 이제 시행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안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좀 많은 부분 좀 빠르게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민과 어쨌든 행정 그리고 이제 국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힘있게 처리해 나가되 지금 피부에 와닿는 것들을 조금 더 좀 꼼꼼하게 챙겨서 조금 그 어려운 부분들을 잘 풀어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끝으로 이 방송 보시는 혹시 친환경 농업에 관심 있는
뭐 소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현재 현장에서 친환경 농업을 짓고 계시는 농민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시청자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도 완전히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분들이 새롭게 친환경 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정책에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고령화된 분들이 많아요. 이 고령화된 분들이 이제 농업에서 은퇴하고 새로운 친환경 농업인들이 들어올 때 그분들이 제대로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잘 만들어내야 그 새로운 귀농인 혹시 소비자들도 지금보다 저 친환경 농업인들이 더 줄어들면 사실 친환경 농산물을 구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이 뭐 오늘 낮에도 이제 저희 그 이제 유기농 배 생산하는 농민들이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50년, 40년 많게는 이렇게 하고 좀 보통이 25년 막 20년 넘는 분들인데 이 나이에도 이걸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해왔던 유기농업 농지죠. 이런 것들이 잘 보존돼서 또 누군가가 하더라도 그걸 이제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들이 좀 촘촘하게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뭐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는 분들 소비자 국민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는 밥상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환경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전 넘어선다고 봅니다. 이제 공정과 배려, 나눔의 어떤 철학들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겠다라고 하는 가치가 담긴 밥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홍보도 되고 알아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소비하는 분들은 그 가치 다 담고 있는 분들이다. 현장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땀이 그분들의 소비를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어서 아주 소중한 한 끼 식사 그냥 단순한 한 끼 식사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소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우리 김상기 회장님과 함께 따끈따끈한 이야기들 함께 전해드려 보았습니다. 어떻게 방송 좀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라기보다는 저희는 이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내용에 조금 더 충실하게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